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은행이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부도 위험에 처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은행을 찾는 소비자, 고객들이 더 이상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을 믿고 거래하기가 굉장히 위험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최근 DLS, DLF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자, 이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게는 원금의 100%, 또 평균적으로는 50% 이상의 손실을 각오해야 할 판에 이르렀습니다. 이 DLS, DLF 이 상품에 가입한 금액이 8천 몇백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의 뭐 1억 원, 1조 원 가까이 되죠. 그 돈을 다 날릴 판국입니다. 제2의 펀드 대란, 과거 은행을 통해서 묻지마, 특히 중국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 그때 기억나죠? 또 키코 사태, 은행의 환율 상품을 믿고 환보장 상품을 믿고 가입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중간하게 떨어질 때는 보장을 받는데 크게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무방비 상태, 모든 책임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갔던 그 키코 사태, 그때도 거의 뭐 2조 원이 넘는 돈을 중소기업들이 부담해야 했고 그 때문에 도산하는 중소기업들 많았습니다. 은행을 너무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 DLS, DLF, 특히 이제 DLF는 사모펀드로 많이 가입을 했는데 이 사모펀드는 모든 대중, 일반인들에게 오픈된 것이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가입 조건에 이제 좀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입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DLS, DLF가 그냥 자산가들의 국한된 손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아닙니다. 일부 자산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자산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인들조차도 은행이라는 금융기관하고 앞으로 거래할 때 어떤 태도를 또 어떤 은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거래해야겠다라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이제 DLS, DLF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다음에 어차피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순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은행이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은행이 위험하다 순서 DLS, DLF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DLS, DLF는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DLS는 파생결합 상품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파생결합 상품이라고 불려지는 이 DLS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 주가, 주식, 주가 또 주가 지수에 연계되어 이 수익률이 결정되는 ELS. 우리가 이제 제가 ELS에 대해서는 특히 은퇴자, 소득이 없는 분, 고령자 이런 분들은 ELS는 가능하면 원금 비보장 ELS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 DLS, DLF는 ELS보다 더 확장적으로 다른 이게 상품들, 다른 기준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생결합 상품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ELS보다 확장하여 주가, 또 주가 지수는 물론 이자율. 자, 이번에 이제 DLS 또 DLS를 활용한 펀드 DLF 같은 경우는 이자율을 결합시킨 파생결합 증권이죠. 또 그 다음에 뭐 통화, 실물 자산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금융 상품이 바로 DLS입니다. 자, 이 DLS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그러면 DLF는 뭘까? 이 DLF는 파생결합 펀드인데 이 DLS라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 DLS라는 금리 연계 파생결합 증권을 하나의 펀드 형태로 묶어서 판매한 금융 상품입니다. 조금 뭐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이 상품들을 이해하기가 힘든 분들이 대다수 가입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큰 문제죠. 자, 제가 이제 ELS는 간혹 말씀을 드렸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ELS는 주로 이제 고령자, 은퇴자, 소득이 없는 분들이 가입하기에 적합한 상품은 아니다. 굳이 한다면
원금 보장 DLS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한번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DLS는 ELS 구조와 비슷합니다. 다만 기초자산이 주가나 주가 지수가 아니라 바로 금리. 자, 이번에 문제가 된 이 DLS 상품들은 금리 가운데서도 해외 금리, 뭐 영국, 독일, 자, 이런 채권들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했다라는 것이 이제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 ELS든 DLS든 뭐 구조는 비슷합니다. 즉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자, 이번에 DLS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5% 정도 이자를 주겠다. 그런데 이 특정 조건을 이탈하면 최대 100%까지 원금 손실이 나는 상품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 어떤 겁니까? 상당히 불균형이죠. 조건을 달성하면 얻을 수 있는 이 기대치는 5%. 그런데 조건을 이탈하면 손해볼 수 있는 그것은 100% 전액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균형이 맞지 않는 상품이라는 거죠. 자, 이 가입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입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의 판매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7일 이번 달 초 잔액 기준으로 보면, 자, 판매한 은행들은 이렇습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그리고 이제 유안타증권, 미래대우증권, NH증권인데, 은행들은 주로 DLF, 즉 DLS를 펀드로 만든 DLF를 다 팔았고, 또 유안타증권이나 미래대우증권, 또 NH증권, 이 증권회사들은 DLS를 팔았습니다. 총 판매액이 얼마냐? 이 은행들과 증권회사들이 판 총 판매액이 무려 8,224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 개인, 순수한 개인들이 얼마를 이제 가입했냐면 7,326억 원. 그러니까, 이 DLS, DLF에 가입한 총 가입 금액의 90% 가까이는 개인들이 가입했다라는 거죠. 법인은 아주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자, 이 은행에서는 이제 100% 거의 DLF, 즉 DLS를 펀드 상품으로 만든 DLF에 가입을 했는데 8,150억 원이네요. 이게 DLS와 DLF 합산할 때 DLF의 판매 비중이 99.1% 은행에서.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에서 판 이 DLS는 74억 원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 팔았다는 거고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가 이 전체의 약 90%가 바로 개인 투자자입니다. 자, 이 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또 유안타증권, 미래대우증권, NH증권, 우리나라에 시중은행 많습니다. 또 증권사들도 많은데, 다른 은행 또는 증권사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했냐면, 이 다른 은행들이나 증권사들은 이 상품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이제 펀드 대란 때도 아주 크게 물렸던 은행이기도 하죠. 고객들을 물었던 은행이기도 하죠. 자, 이번에도 똑같이 이번 DLS, DLF 파동에 가장 많은 상품을 판매했던 은행에 또 다시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상품과 예상 손실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DLS 또 DLS를 활용한 DLF 펀드, 이것은 주로 두 가지 상품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영국이나 미국의 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경우, 또 두 번째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또 기초자산으로 한 경우입니다. 보면 영국이랑 미국의 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이런 상품은 6,958억 원을 팔았네요. 반면에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1,266억 원을 팔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판매 잔액에서 보면 CMS 금리, 미국과 영국의 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것은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이 두 번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것은 일본에 비해서는 규모는 작았지만 손실은 훨씬 더 큽니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거의
100% 가깝게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이 지경에 이제 처해진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손실 구간 진입 금액이라고 나옵니다. 손실 구간 진입 금액이 보면 1번 미국과 영국의 CMS 금리는 손실 구간 진입 금액이 5,973억 원, 무려 예상 손실액이 56.2% 평균입니다.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56.2%니까 또 구체적인 가입 시점에 따라 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많은 손실을 기록하는 고객들도 있겠죠. 자, 두 번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의 손실 구간 진입 금액은 1,266억 원. 그러니까 판매 1,266억 원인데 손실 구간 진입 금액 자체가 1,266억 원. 똑같습니다. 전부 다 100% 손실이라는 거고, 이때 고객들이 부담해야 될 손실은 95.1% 가입 구간에 따라서 100%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당히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들을 가입하게 된, 이 상품을 판매하게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된 주요국 금리 연계, 조금 전에 이제 본 것처럼 미국과 영국의 CMS 금리, 또 독일은 이제 10년 만기 국채, 이 금리 연계 DLS를 파생 결합 상품 DLS를 만든 곳은 어디냐 하면 이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 투자증권에서 만들었고, 이 만들어진 DLS를 판매한 증권회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안타증권, 미래대우증권, NH증권이고, 이들 증권사가 만든 DLS를 바탕으로 자산 운용사들이 만든 파생 결합펀드 DLF를 판매한 은행들은 우리은행, KBB, 하나은행, KB국민은행입니다. 앞서 표에서 보았듯이 우리은행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자, 이 시중은행 세 곳은 전부 DLF를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팔 때 어떻게 팔았을까요? 우선 3% 내지 한 5%의 안정적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런데 이게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정적 이 금리가 떨어질 리스크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팔았다는 건데, 올해 글로벌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제 손실이 확대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점에 있습니다. 즉, 2018년 당시에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지난해 금리 인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주식시장 많이 또 흔들리기도 했죠. 2019년 3월 이후 크게 변화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당 금융기관의 관련 또 당사자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들 중에 일부는 2019년 판매돼서나 대부분은 지난해 하반기 판매됐던 상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일부는 2019년에도 팔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2019년 올해 3월 이후 금리가 인하 스탠스를 확실히 잡았습니다만, 시장에서는 2019년 초부터 시장은 금리 인하를 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초부터 주식시장도 상당히 좋았다, 그랬었죠. 자, 그런데 2019년에 들어서도 이 상품을 계속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태에서 이 금융기관들의 이 도덕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금융기관의 문제, 첫 번째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참 후진적인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금융 서비스가 상당히 후진적입니다.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은행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대출 금리, 대출 이자와 또 예금 이자 그 차익을 먹고 사는 이 이자 수익보다 비이자 수익에 점점 이제 은행들이 목을 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서 그 예대 마진이 축소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이자 수익에 목을 더 집중하게 되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고객의 이익보다 이 은행 이익을 우선하는, 자, 이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또 이제 고객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고객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선 상품 선택의 기준, 그 우선순위가 크게 좀 오류가 있었고, 두 번째, 주식 연계 상품이 아니라는 단순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주식에 결합하는 또는 주가 지수에 결합하는 어떤 EL에서는 주식이라는 그 위험 때문에 위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 이 금리에 연동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금리라는 그 주식에 비해서 금리라는 안도감이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이제 정작 이게 파생 결합 상품이라는 그 위험은 생각하지 않은 채 금리에 연동한다. 이것도 이제 안도감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요, 금융기관에 대한 막연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금융기관의 문제 세 번째와 서로 이제 상충되죠. 금융기관의 문제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고객의 이익보다 은행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고객은 세 번째 문제, 금융기관에 대한 막연한 신뢰가 있었다. 서로 이제 상충되는 이 문제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지 않냐 싶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은행 등 이 금융기관 문제는 뭐가 있었을까? 첫째는 이제 후진적 은행 시스템, 은행 서비스입니다. 지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미국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저기 이제 상업은행 우리가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를 취급하는 뭐 대출 또 뭐 적금 이런 등등을 이해하시면 되고, 투자은행은 말 그대로 투자 상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은행.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2008년 이후 미국은 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했는데, 한국은 지금 현재도 여전히 짬뽕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투자 상품도 소개받고, 자,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비전문가라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은행 창구에서 뭔가를 가입한다 할 때 그 직원을 전문가로 혹시 이해하고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우리는 은행에 가면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다 전문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비이자 수익에 목매단 은행입니다. 자, 대출 시장의 과포화 상태. 참 우리도 대출 많이 받았죠. 뭐 주택 담보 대출, 뭐 전세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 등등. 그런데 이제 대출 시장이 이제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제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자 마진조차도 이제 축소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비이자 수익에 이제 은행들은 더 집중하게 된다. 이때 이제 비이자 수익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뭐 DLF, 또 우리가 은행 창구를 통해서 주로 많이 권유받고 또 가입하기도 하는 펀드, 일반 펀드들, 그 다음에 보험, 뭐 저축수보험 이런 것들이 다 비이자 수익들입니다. 자, 실제로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비이자 수익이 얼마였냐 하면 총 1조 9,885억 원, 그 2조 원 가까이가 4군데 시중은행에서 올해 상반기에 얻었던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전년 동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약 5.8%, 1,090억 원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자, 4대 시중은행만 그렇습니다. 4대 시중은행이 상반기가 약 2조 원 가까이 비이자 수익이니까, 뭐 이것을 올 한 해로 예상하면 곱하기 2, 바로 거의 뭐 4조 원 가까이가 비이자 수익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다. 자, 이럴 정도로 은행은 비이자 수익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DL에서 DLF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어떤 의미에서는 숫자로 보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이게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판매를 하지 않았는데, 이 몇 군데 은행들은 수익에 실적에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했다. 자, 이런 결과로 나온 거죠. 자, 세 번째는요, 고객 이익보다 은행 이익 우선.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보았지만, 자, 이 상품에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3%, 5%입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손실은 100% 가깝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굉장히 불균형이죠. 심각한 불균형. 우리가 최대 한 5% 이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원금의 100%를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불균형인 상품이죠. 누구한테만 좋습니까? 은행한테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품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DLF, DLS를 보면 기초자산의 금리가 가입시 금리의 60%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3 내지 5% 수익을 준다고 합니다. 60% 아래로 반면 떨어지면 모든 책임 바로 고객들이 지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이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보면요. 이번에 이제 은행들은 환매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매 수수료가 아까워서 환매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손실을 고객들에게 다 떠넘겼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이것은 심각하고 나중에 이제 당일 법정 다툼으로 갈 때도 이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을 뭐 이런 등등을 보면 결국 상당히 이제 금융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객의 이익보다 은행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문제를 한번 몇 가지를 짚어보면 첫 번째는 상품 선택의 우선순위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품만 저희 동판 가게도 간혹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 이 상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그 상품만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뭐 옷을 사러 갈 때도 등산복이냐 또 뭐 어떤 좀 예식장 좀 점잖은 곳에 가서 입을 옷이냐 아니면 집에서 평상시 입을 옷이냐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내가 가진 옷들 가운데 어떤 옷들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것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재테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뭐 어떤 은행에 가서 아무런 나 자신의 재정 형편, 앞으로의 재정 계획은 전혀 모른 채 그냥 지금 좋은 상품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덜컥 가입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초래해지기 쉽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뭐 은행의 특히 창구에서 상담이란 걸 받을 때 고객의 전체 이런 재정 형편, 재정 계획 묻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도 그걸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또 고객에게 맞는 그것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할 수 있는 이런 또 전문가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특히 이 소득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이런 파생결합 상품, 옵션부 상품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첫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재정에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ELS 같은 것은 가능하면 소득 없는 은퇴자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첫째, 이해도 힘들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굳이 한다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하셔라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두 번째는 주식 연계 상품이 아니라는 안도감, 그죠? 주식 연계 상품이 아니라는 안도감. 자, 그래서 주식이냐, 주식이 연계냐, 금리 연계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가 금리 상품이 아닌 투자 상품이다라는 이해가 정말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제 유추해 보면 그러겠죠. 이걸 팔았던 금융기관 직원들은 주식 연계가 아니라 금리에 연동하는 거니까 오히려 상당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을 수도 있고 고객들은 그 이야기에 또 수긍했을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이해를 못해도 설령 우리가 이제 그 상품에 많은 가입자들이 사실 이해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 상품이. 이해를 못해도 금융기관에 대한 막연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입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 DLS나 DLF 이 상품이 구조가 복잡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이라는 막연한 신뢰. 자, 그것 이제 벗어 던져야 합니다. 왜? 은행 자체가 여러분들의 재정 또 가입한 상품을 개런티 해주지 않습니다. 판매는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합니다. 그 직원들이 우리가 가입할 때 상당히 많은 서류에 사인합니다. 우리가 그 상품을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면 뭐 아무리 많은 100장을 사인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해했다면.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 사인하는 순간 그 사인 하나하나가 전부 만약의 경우 나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자,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이 신뢰 이제는 좀 벗어 던져야 하지 않을까. 자,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펀드 대란, 또 키코 사태 이런 등등을 통해서 결코 금융기관은 고객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그 은행 자체 또 금융기관 자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 점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자, 이 사태의 당사자가 여기 계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우선은 뭐 개인적 대응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금융기관에서는 가입할 때 모든 내용들을 다 또 서명을 받아두었고, 뭐 책임을 안 진다, 책임을 안 진다 그런 것들이죠. 또 필요한 경우는 녹취까지 다 받아두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면 고객의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제 법적인 단체로 대응해서 법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자, 이제 최근에 이제 관련 뉴스 보니까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부인 한누리라는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법무부인 한누리 쪽에 연락을 해서 이런 쪽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해 보시고, 어쨌든 은행은 이미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대응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로 가면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객의 투자 적합성 등 불안전 판매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겠죠. 불안전 판매. 대부분의 이제 특히 고령자라면 이 상품은 투자 적합성에 맞는 상품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 상품을 팔 수 있었는지, 가입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겠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자, 금리 하락세에도 판매를 강행했다는 거죠. 특히 올 연초부터 1월 달부터 금리가 이제 인상이 아니라 인하 쪽으로 기울어 간다라는 것을 연초부터 이미 시장에서는 그쪽 방향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초에도 이 상품을 부지런히 팔았다. 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요 쟁점으로 짚어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OEM 펀드 가능성입니다. 자, OEM은 뭡니까? 주문자 상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이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것은,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는 것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자산운용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자산운용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이 자산운용사 고유의 업무인데, 근데 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를 만들면 뭐 합니까? 이걸 팔아야 하는데, 제일 많이 팔아주는 금융기관이 바로 은행이라는 점이죠. 은행은 아주 고객층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은 이 펀드를 가장 많이 팔아주는 그냥 갑입니다. 판매상 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번 DLS 또 DLF 이런 상품들이 자산운용사의 고유의 권한과 책임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 은행 등 이 판매사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서, 자, 이렇게 만들면 괜찮겠네, 마진도 괜찮겠네, 그래서 이 상품을 만들어도 우리가 팔아줄게.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거죠. 이것은 곧 이제 주문 제작에 해당되어서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 자, 이 점도 주요 쟁점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단체로 소송을 대응하시든지 아니면 혹시 개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이 주요 종점을 꼭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또 과거 펀드 대란, 또 키코 사태 등등을 통해서 이제 정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자,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직은, 특히 창구직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냥 직원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목표로 하는 그 실적을 채워야 하는 또 직원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은행 직원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월급을 받는 회사의 지시를 열심히 수행한 것 뿐이다.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우리가 고객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상품 선택의 우선 기준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무언가를 가입할 때 우선 상품만 권유받고 이 상품이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최종 가입을 하는데,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품보다는
나 자신의 전체적인 이제 재정 형편, 그리고 이 상품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그 목적, 즉 항상 제가 돈의 꼬리표를 달아라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처럼 이 상품에 가입을 해서 나중에 어떤 용도로 내가 쓰려고 하는지, 그렇다면 나의 전체적인 재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것이 또 보완이 되어야 할까,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과 어떻게 또 균형을 이루어야 할까, 이런 점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그것에 필요한 상품이 선택해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상품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알아봐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대체로 이제 은행을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게 완전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품 자체가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인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의 재정 형편과 또 앞으로의 필요한 이 투자 목적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희 그 돈 파는 가게 동영상 가운데에서는 기록하는 순간 당신의 재정이 달라진다 이런 내용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재정 기록지를 작성해 보자 이 영상인데요. 한번 그 영상 들으시고 또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 오시면 재정 기록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우선 상품 선택의 우선 기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재정 형편과 투자 목적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된다. 재정 기록지를 반드시 작성해 보자.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해 안 되는 상품은 건물입니다. 가입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된 다음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할 때는 어떤 말을 주로 합니까? 잘 모르겠는데 믿고 가입할게. 이거 큰일 납니다.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순간 많은 서류에 사인하게 되고, 그 사인은 믿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 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자, 해당 은행,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은행들입니다. 이 은행들은 만약에 이 은행들이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은행들에 대한 주식 투자 조심해야겠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금융주, 은행주들에 대한 주식 투자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왜 이번에 비이자 수익을 더 집중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은행의 수익 구조가 금리가 떨어지면서 앞으로 이제 저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면 어떤 수익 기반이 약화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엇을 알아야 할까? 가장 결정적인 결론, 마지막은요, 다섯 번째, 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라는 겁니다. 공부하고 또 공부하자. 돈의 주인은 납니다. 돈 파는 가게에도 틀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 파는 가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돈은 주인은 누구라고? 그죠? 나니까 항상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은행이 위험하다, 최근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라는 내용으로 쭉 정리를 해봐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돈 파는 가게 구독하거나 다른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아주 감사합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친구 맺고 1:1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